국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제시한 지역으로 자리매김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월 투쟁 관련해서 의제를 제시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회 내빈 소개, 대의사 및 축사, 기념 촬영 이후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청취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예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신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송전탑 건설 백지와 전북 대책위원회 조경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보연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연님도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윤수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유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자 시간에 좀 더 오신 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북대 오창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에너지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오셨네요. 네. 송전탑 건설 백지와 진안대책위 이현석 집행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요즘 가장 바쁘신 분이죠.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기후부 전력망정책 강경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님 회의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조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전탑 대책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연 기후부 제2차관님, 그리고 또 우리 전북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북대 오창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또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 여러 우리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송전탑 갈등은 결국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일이고 또 이 국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장거리 송전 위주의 정책의 피해를 전북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전북이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하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또 이번 토론회가 특히 이번 12월 중순쯤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전북의 문제가 단순한 지역 갈등, 지역의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문제고 또 이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좀 더 진전된 해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북은 에너지의 편들이가 아닙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용은 아리백 상단, 또 데이터센터, AI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전북은 풍력, 또 태양광, 수소, 또 주력발전 여러 가지 미래 에너지의 어떤 핵심 역량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전력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 전력망이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이 여러 가지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기회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구조를 우리가 바로 잡는 일을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전북을 대표하는 또 상선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이 이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해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사실 여러 가지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호연 에너지 제2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정말 방문을 해주셨는데 국정감사 때부터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이것이 꼭 어떤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실 거라고 고민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희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경희 위원장님의 대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탑특위와 전북 대책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남 전북도연맹 부의장 조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일날 우리 안호영 의원님 보좌관께서 자료 좀 만들어준다고 인사말 좀 써서 보내달라고 해서 급히 써서 보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등기 없는 게 말이 많아가지고 글이 엄청 깁니다. 좀 죄송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애정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도 있고, 아까 이제 인사는 안 받았지만 우리 또 여기 김정은 인출군의 의원님처럼 각 시군 단위에서도 또 이 대책 활동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와서 자료 받아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면서 농사만 열심히 짓고 살면 참 편한데 작년에는 그 기업 관련된 거 뭐 하여간 탄핵 관련된 거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하반기부터 이놈의 송전탑 관련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자 하는데 이 나라한 일이 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배우면 끝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몰라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 만큼 알고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한 가지만 알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나라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책위에서 지난 봄에 대책위를 구성한 이후로 의회에서도 토론회가 있었고 또 밑에 있는 또 작은 작은 회의실에 토론회가 있었고 국민 권익위를 찾아가서는 또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집회도 했었고 현장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고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고생들을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에도 의미가 클 것이지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말연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축사로 이어지기 전에 내빈이 빠지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축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희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박성래, 안주군, 손단자 밭대 위원장입니다. 우리 선한이 보혜님도 오셨네요. 우리 특별히 또 송전탑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선봉에 뛰고 계십니다. 우리 김정음, 임필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로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김관영 주사님과 김의겸 청장님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호연 장관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고영 차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우영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전탑 건설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지역에 가급적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닐 때마다 직업병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들 때마다 송전탑이 안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송전탑이 보는 마음 생각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볼 때마다 국가기관 전력망으로서의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서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정책에 있어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전력망 대책이 지혜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매번 다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토론의 대책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대비 1.5도씨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력 체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지각적 첨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매우 높고요.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유의한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 한편으로는 다수의 송전선로 구축과 전력 개발 여건으로 인해 깊은 고민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은 단순히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산 지소형 차세대 전력망의 구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간 융통선로의 구축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송전선로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전략을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력망 구축체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실 당부드리며 전북의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원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에 진행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분은 나오셔서 위원장님들 좀 오세요. 예. 위원장님 나오셔요. 다 나오셔요. 위원장님 나오세요. 공동주체니까 나오셔요. 반 대표님 나오셔요. 예. 전북대책에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에너지하면 지산지소로 할까요? 예. 우선은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에너지하면 지산지소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예,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발치단위 토론을 앞서서 자리를 좀 용접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선 이 박상인 님께서 반도체 산업의 지방 구성과 지역 분야 발전 전략을 PPT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포지원 박사입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기 국면에 있다.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위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업이 경쟁력, 중화공업 제조업 경쟁력 상실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 아리백,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전환 위기, 그리고 트럼프 관세라든지 공급막 재편에 따르는 대외 위기, 이 세 가지 위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상, 이 세 가지 위기의 하나의 현상이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위기와 하나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진정하게 핀 경제로 가기 위해서 재벌 개혁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녹색 산업 정책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 공정화, 제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동남권 산업권 중심의 중화공업 단지 공정 폐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철이라든지 석유화, 일반 기계 중심으로 해서 공정 폐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산업 공정화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산업 공정화가 진행되면 결국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위기, 아리백을 국내에서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이유 또는 핑계, 그리고 대외적인 압박 때문에 공장들이 첨단 산업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 특히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렇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국내 공장을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전지 공장은 다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2020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트럼프 이전에 이미 바이든이 IRA 법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서 2차 전지 공장, 유럽과 미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2만 4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없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해외 공장을 지었을 때 국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언론도 하지 않고 정치도 하지 않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들은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전력 산업과 송전망이라는 그 상황에서도 사실 산업 정책, 그린 인더스트리얼 팔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충전이 거의 남쪽에서 서울 경기 쪽으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이 한계에 도달했죠. 송전 커패시티 한계가 도달했고, 지금 송전탑을 그래서 더 짓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죠. 그래서 지산지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산지소라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그리고 에너지원은 어떻게 하고, 또 전력계통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에너지 분산 특구라든지 아리백 산단 특구라든지 해상풍력 특별법 이런 거에서 단지만 짓고 유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영광의 태양광 패널 저렇게 많이 깔아놓고 70% 저기 빼놓고 있는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젊은 기회를 잘못 놓치면은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용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각각 반도체 팩토리를 좀 짓겠다. 2050년까지 1, 2, 3단계로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2단계, 3단계 사업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345K 이 충전탑 7개 가지고 전기 보내겠다. 또는 동해 쪽에서 넘어온 그런 고압 볼티지 전력을 하남에서 변전소 돌려서 하겠다는데 하남 변전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으로 해저로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는 말을 하는데 용인 근처에서 어느 도시에서 변전소를 짓겠다고 할 건지 사실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만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인에서 2단계, 3단계 공장을 정말 지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해외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국내 공장은 짓지 않으면서 짓는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공동화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구체적인 내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항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 공장 폐쇄 지금 2023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석유화학 단지 가동률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60%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창원 중심의 일반 기계 공장 폐쇄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GM 공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 폐쇄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는 이미 산업공동화의 폐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나라들이 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노키아가 공장을 폐쇄한 지역이 살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살로라는 지역에서 노키아가 공장을 폐쇄한 다음에 한 3, 4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이 27% 정도 급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러스트 벨트,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인구가 대량으로 유출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그래서 도심이 버려지면서 이른바 녹슨 공장들, 러스트 벨트가 생겼습니다. 이 대표적인 버팔로,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4개 도시를 보면은 인구가 거의 줄어요. 미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인구도 줄고 집값도 유지가 되거나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70년에서 2006년이니까 거의 40년, 35년 정도의 기간인데도 정체가 됐거나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화공업 산업들 산업 공동화가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진전되는 걸 방치해버리면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가 일어난 거와 핀란드 살로에서 일어난 소득 감소 중간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몰리고 사실 수도권도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소득 감소는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방 소멸 이야기는 정부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도 말고 정책도 있는데 지방 소멸 관련된 연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결론은 결국 일자리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있을 때 지역의 인구가 떠나지 않고 또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 통해서 우리가 선방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연 한 200억 불 그리고 플러스 조선 1,500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 계속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첨단 산업들이 약속한 거 이런 걸 고려하면 결국 국내에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8,000개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지어서 2차 전지 공장들 한국에서 지어졌더라면 28,000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소 보고서인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 정부는 이상하게도 해외 공장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정책을 여러 가지 무역
무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낮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대만 언론들은 대만의 일자리가 몇 개 없어졌다고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 딴 거 같이 보더라고요. 매국적인 행위야 그거는 기업들에게 캡처된 언론의 매국적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평가해야 되지. 물론 기업이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기들이 가져야 될 책임들을 버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박수 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남권 그리고 일부는 영남권에서 충청 쪽에서 전기를 모아서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식의 송전망 구조가 있는데 포화 상태에 달했고 지금 이걸 추가로 더 짓겠다는 것도 주민 수용성이 없다. 그런 게 사실 현실입니다. 하남 변전소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우리 알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연광 지역에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 70%가 스위치를 끄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라든지 또 태양광을 많이 짓는데 이 송전망이라든지 전력 개통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공장 입지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지어놓고 안 쓰는 그런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지금 차관님도 계시는데 재생에너지 한 35년까지인가 100기가와트 말씀을 장관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기가와트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전남도청에서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고 금요일날은 신안에 있는 그 해상풍력단지 앞에 신항에 가서 한번 보고 솔라도시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제가 또 가보고 굉장히 사실 절망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에너지 분산 특구라든지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요. 유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놨을 때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생각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신안에 30기가와트까지 만든다고 하던데 이 전력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팹을 만들어서 이쪽에 보낼 것이냐 이런 계획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솔라시도를 가봤더니 거기 태양광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해상 풍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되면은 진도 쪽에서 만들어서 쓸 거라고 그래요. 비용 때문에. 그럼 신안에 30기가와트 만드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그거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로 보낸다. 지산 지수가 아니고 똑같은 식으로 에너지를 보내겠다고 짓고 있는데 영광에서 만들었던 태양광 패널의 실패를 좀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공장 입지하고 에너지원하고 전력개통, 성전망이라는 네 가지를 동시에 계획해서 푸는 식의 그린 인더스트리얼 폴리시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100기가와트 만든다고 여기저기 허가를 준다고 해서 그게 전력개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공장 입지 조건하고 맞는 적정한 위치에 짓는 건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산업 공동화를 대체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권하고 서남권에다가 만들자는 건데 최종의 입지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원가의 거리 그리고 전력 개통에 대한 관리 가능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을 해서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지금 1단계는 이미 땅을 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는 거를 옮기자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2단계는 호남 지역에, 3단계는 영남 지역으로 해서 균형 발전도 하고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단계를 보시면은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 1단계가 통상 한 2030년, 그리고 2단계가 2030년대 중반, 그 다음에 한 2050년까지 이렇게 1, 2, 3단계로 용수 전력 공급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팹들 짓는 거와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1단계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단계의 작업들은 앞으로 5년 정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장의 입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는 일반 공단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용인의 국가산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보시면 팹들 일반 상단에도 SK하이닉스가 한 4개 정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팹들을 1단계에 하나씩 짓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들은 지금 호남권과 영남권의 2, 3단계는 나눠서 지금 가져가되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수공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기업하고 정부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지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HBM 공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씩 적어도 하나, 둘 정도씩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쪽 다. 그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서 가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입지를 정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어디에 풍력 발전, 해상 풍력, 태양광을 가져와서 여기에 필요한 전원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것을 가져왔을 때 전력 개통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용인에서는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계속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나중에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서 못하겠네 라고 핑계거리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실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어젠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처들, 기후환경, 에너지환경부, 기후환경부뿐만이 아니고 산자부도 걸려 있고요, 국토부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들 지금 아리백 산단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특별법도 다 다르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에너지, 환경, 산업을 총 아울러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이 밟고 나섰죠. 대통령 어젠다로 한 것처럼 그것만큼 시급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어젠다를 만드는 것은 지역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전북, 전남,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이 우리 산업공급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에너지 지금 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지역의 과제뿐만 아니고 국가의 정책 과제고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건의를 해서 관심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꼭 수도권만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문제, 계속해서 인구가 몰려서 부동산이나 삶의 질의 문제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게 재생에너지 많이 쓰면 ESS 많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공장들이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만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ESS에 참여하려면 공장을 국내에 지어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ESS를 지을 수 있는 2차 전지 공장들도 이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의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데리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어놓고 인센티브 주고 데리고 오는 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려면 기업들하고 먼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어젠다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이 인센티브 타령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2천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국가 사실 세금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인 혜택은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2차 전지 회사 같은 회사들이 받는 겁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했죠. 자기 일이니까요. 그런데 돈은 국민이 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인센티브 이야기하는 건 놔두건 일이죠.
책무감을 가져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국민들의 엄청난 현재로 우리 대비 투자하면서 관세 문제 타결을 했으니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언제 어디서 뭘 짓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용인 말고 말이 없어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세대를 늘린다고 규제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어디에 얼만큼 하겠다는 소리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용량의 무엇을 언제까지 짓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총수들을 불러놓고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많은 세 가지 위기와 이 양극화라는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상현 교수님 국내 사례와 분석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부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솔직한 말씀, 특히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하는 애국적으로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석강원 전문위원께서 전력 수급 현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에 대한 정책적 배경이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한 두세 번 정도 제가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버드 정리하고 중간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써놓은 거는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에 집중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수도권의 전력 수급 문제가 지금 많이 잘못된 논리로 지금 행보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전력 수급 문제는 송전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니라 전압이 불안정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고 이 전압이 불안정해서 생기는 문제는 송전선을 추가 건설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상수도를 생각을 하시면은 상수도 배관이 있고 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수도 물을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려면은 압력 펌프가 물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 압력 펌프 역할을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를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물을 실제 보내주는 거는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무효 전력이 충분해서 적정량을 보내서 이게 전압 안정을 그러니까 전압을 유지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이 킬로와트 아워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장거리 송전이고 또 최종 수요지의 그 전력 수요가 너무 높으면 그리고 특히 그 수요지에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수요가 너무 많이 밀집돼 있으면은 그 무효 전력이라는 걸 다 소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이제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그 전압이 그래서 하락을 하거나 정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거래소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만약에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중에서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면 그 고장은 항상 일어납니다. 고장이 일어났을 때 전압이 불안정해서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량을 줄여서 보내는 이제 허용 송전량을 줄여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압 안정도 제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송전량보다 실제 송전용 그 설비 용량은 46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을 거의 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다 이대로 보낸다면 그냥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이미 송전 설비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압 불안정 문제 때문에 전력거래소가 실제로 허용하는 송전량은 13기가와트. 그러니까 그걸 4분의 1 정도밖에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송전 설비를 아무리 많이 건설한다 한들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설비 용량의 4분의 1밖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게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스웨덴 사례를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정기요금제를 통해서 전력수요 지방 분산에 성공한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도 사실은 전화 단종도 문제를 겪었던 나라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스웨덴이 사실 지난 2003년도에 굉장히 큰 정전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때 사고가 뭐였냐면은 이 스웨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톡홀름이 있는 이 남부 지역에서 원전이 이제 두세 개가 이제 동시에 고장이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이라면은 북부 지역의 수력 발전과 풍력 발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송전 설비도 400kV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전압의 송전 선로가 8개나 있고 다른 송전 선로도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발전 설비도 충분했고 수도권에 연결된 송전 선로도 충분했는데 이 발전소가 이 스톡홀름 인근의 수도권에서 발전소가 고장이 났을 때 전력을 못 보냈다는 겁니다. 왜 못 보냈느냐? 전압이 부족해서 전력을 못 보냈고 그래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스웨덴의 전력 당국이 우리나라의 전력 거래소에 해당되는 전력 당국이 조치한 것은 평상시에도 이 북부에서 남부로 보내는 전력의 용량을 허용 송전량을 설비 용량의 3분의 1 이하로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송전 설비가 아무리 많아도 보낼 수 있는 양이 이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그러니까 전압 안정, 전압이 불안정이거나 송전 선로가 고장이라든 발전소가 고장이라든 정전이 안 일어나게끔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스웨덴이 취한 조치는 이 스웨덴 수도권의 전력 수급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 전력 수요가 너무 많다. 이 수도권은 스웨덴 수도권은 스웨덴 전체 전력 수요의 한 거의 60%가 넘는 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이 너무 높은 수요가 사실은 전압 불안정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수요를 신규 산업전력 수요는 특히 좀 전력이 풍부한 북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11년도에 지역별 차등 정기요금제를 통해서 전력 수급에 따라서 이 4개 지역 SE1부터 이 남쪽의 SE4까지 전력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생기도록 차등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기술적으로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보다는 기존의 송전선로의 전압을 높인다거나 또는 이제 회선수, 그러니까 송전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송전탑에 이제 회선을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더 허용 송전량을 그동안 지금까지는 이제 7.3기가와트, 7,300메가와트였는데 2040년까지 1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7.3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아주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로 이제 이것을 늘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확실하게 이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맨 북쪽에서 남쪽까지 30% 가까이 차이가 나도록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줬고, 그 결과 이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남부 지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변동형 요금제라는 걸 선택을 해서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풍력이 풍부한 시간대는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대신 전력이 부족할 때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전력수가 아주 높은
겨울철이라든가 이때는 상대적으로 매우 좀 비싼 전기요금제인데요. 이런 변동형 요금제를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변동형 요금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뭐 재생에너지도 더 많이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전력 수요도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비싼 이 남부 지역에는 저 최남단 지역에서는 지금 산업전력 수요가 앞으로 10년 후에 없습니다. 아예 신규 산업전력 수요가 없고 대부분이 다 북부 지역으로 그 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이 SKGS라는 곳이 스웨덴의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 그다음에 이제 탄광, 그 광산 개발, 그다음에 제지.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제 펄프가 풍부하다 보니까 제지 산업도 발달했고, 그다음에 화학. 이 네 개 그 전기 다소비 업종에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5년, 10년이죠. 5년, 10년 동안 앞으로 어디에 전력 설비를, 그러니까 발전 그 공장 설비를 투자할 것이냐라는 자체 서베이를 한 결과 대부분이 다 북부 지역으로 다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저렴한 그 최북단 쪽으로 이제 공장 투자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아리백 지방산단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만금이라든가 또는 전남의 솔라시도라든가 또는 뭐 영남의 뭐 다른 지역들 뭐 이런 곳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그냥 뭐 지방에 몇 개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됐던 뭐 핵융합 센터를 뭐 전남으로 보내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지자체 간에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좀 들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들은 언제든지 있고 그냥 그 지자체장들이 실적 내기 위해서 그냥 경쟁하는 아주 작은 그 흔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아리백 지방산단도 그런 그 하찮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저 그런 제 우려가 들고요. 이거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 대개조 수준으로 지방의 신규 전력 수요는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없다. 지방의 전력망은 송전선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송전 설비가 제 기능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더 전력 수요를 성장시키기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 전력 수요는 지방에서 우리가 그게 산업 전력 수요든 아니면 가정용 전력 수요든 간에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살 길이다. 이게 어떤 지방의 어떤 혜택을 좀 더 몇 푼을 더 준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도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수단들,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냥 송전선 건설이라든가 배터리를 몇 개 더 설치한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무효 전력을 보상하는 뭐 설비를 몇 개 더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고, 첫 번째는 일단은 시장 수단, 공학적인 수단이 이제 한계 도달했기 때문에 스웨덴처럼 확실하게 지역 간 그 원가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박상인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정말 최고 의사결정자의 결정으로 좀 산업 그 입지도 이제는 좀 지방으로 가도록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송전선로 기대책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오차원 교수님이죠. 전국 새만금이 갖는 인프라적 에너지 정책 프로젝트에서 발제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전국 재생에너지 현황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국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현황, 그리고 아주 짧게 농촌 순환과 국토 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게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게 영구형 태양광이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농생명 농지 태양광 구축하는 방안과 시간이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송전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2032년까지 추적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송전선이 추가 없이는 2032년이 끝나지 않습니다. 송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추적 제한이 될 상황인데 현재 전라북도에는 이런 그 새로운 송전선은 이 영광이라든지 이 서남권 식량을 보내는 것으로서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라북도에는 송전선 구축 계획이 없죠. 송전선을 만들려면 민원까지 보려면 9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전라북도에 송전선이 없다. 이거는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보면 여기 지금 수상 태양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계약되지 않았고 파고 1.5m 높은 곳에서의 수상 태양광을 전 세계적으로 만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재생에너지고요. 풍력 태양광이 대규모 설치가 되면 결국 10년 이상이 필요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후에는 이 새만금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10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지금 막 자리 잡기 시작하고 2차전지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두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전부 RPS, 발전회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가중치를 받고 그냥 전라북도가 어느 공장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모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살 수 있고요. 하다못해 수상 태양광도 대부분 다 지금 RPS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수상 태양광을 만들어줘도 이 또한 우리가 아리백형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식민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 탄소중립 현황을 보시면 이게 중간 목표고 이게 2050년까지 목표인데 이게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원단위가 줄어드니까 이 격차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2050을 지금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빨리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그럼 여기서 왜 이 2050에다가 목표를 맞췄는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 2050을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세요. 지금 이제 바다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으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흡수하지 않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메탄 170대 불 이하면 이게 일로 압축이 돼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시베리아에서 지금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좀 증폭 현상을 일으키면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오히려 바다에 플랑크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들어가 바다를 식히자 그래서 인간이 식힐 수가 없는 거고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시베리아에 올리자 그것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뭘로 지금 생각을 하냐면 1.5도 지금과 1.5도 상승하면 그 시기가 된다. 즉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진다가 바로 그 의미를 갖는데요. 1.5도 상승하는 것은 IPCC 보고서에서 언제라고 했냐면 2030년에서 2052년. 그러니까 가장 뒤 모델 중에서 가장 늦게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탄소중립 2050. 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인류의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지금 이것이 유치원 보고서에서는 2040년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 2050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서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데 OECD 중에서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요. 지금도 10%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석탄을 가스로 많이 전환시켰지만 역시 화석연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으면 국가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도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특히 추가가 되면 이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과거에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더 추가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 또한 문제가 심각하죠. 기업이 2022년, 23년을 보면 국내와 해외에서 쓴 에너지들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용량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용량이 2만 3천 기가와트 정도에서 거의 6천 기가와트 정도로 늘어나서 더블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리백 가격을 보면 올해 130원이었던 게 160원으로 뛰었고 올해 말이나 내년은 180원 이상으로 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RPS형은 발전사만 사는 거지만 RB형은 기업이 사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살 때가 많은데 재생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4.8기가와트 정도가 더 추가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몇 년 안에 우리가 이 정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때문에 국가의 탄소중립 2050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기업들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농촌 상황을 보면 농촌이 줄어들고 농촌인의 나이는 굉장히 평균 나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이렇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렇게 굉장히 돈 많이 받는 기업이 전부 수도권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지방은 거의 소멸이 되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동 태양광을 보시면 영동 태양광은 이제 이렇게 농사를 다 질 수 있죠. 10%에서 20%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어떤 그 시험치를 보면 그 이익이 보통 농사를 질 때보다 영동 태양광을 하면 1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즉 이 문제는 영동 태양광을 활용하면 전국의 농촌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 태평양 농생명농지에 지금 또 여기 30년 동안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는 재생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농생명농지는 3년 안에 1기가와트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10년 안에 4기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고 여기 또 토지 소유가 국가가 하고 있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대규모 영농태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새만금 특별법을 활용해서 빨리 인허가 처리를 하고 그냥 아래작 분산 특구를 지정을 하면 PPA를 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6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 주변에 재생에너지들이 부력발전, 태양광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특별법 근거를 보시면 대동생명, 재생에너지,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반 농지를 용도 변경하는 것도 특별법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산단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할 때는 개정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하여튼 이 새만금 특별법을 이용해서 농생명 농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 1기가와트급은 성전선은 아마 3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결과를 보면 농생명 농지는 지금 30년 동안 제대로 이익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소득이 8배에서 10배가 늘어나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들을 우리가 이제 유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먼저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결국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국가에서는 탄소중립 2050. 근데 전라북도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국가가 문제가 생기지만 송년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전도 지금 돈이 없고 근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산지설로 해결되지 않으면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업들도 역시 밖으로 나가지고 국내에서 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름으로써 이걸 통해서 기업에게 좀 아리백 단지 같은 걸로 해서 전기값을 30% 내려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값을 산지를 싸게 해주고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균형 발전도 되고 이런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송전선 필요 없이도 우리 전국에 많은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깔 수가 있어서 사회복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라북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송전선도 없고 기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영농형 태양광 2기와트를 만들고 이것을 150kV로 수납해서 스마트홈 산단으로 공급해서 PPA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도 154kV로 직접 공급을 해줍니다. 포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새만금에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가 오면 국가망에 연결시키지 않고 그 공장의 건전소에 직접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건전소 건전소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면은 이 발전소를 만드는 데는 2조 정도. 이거는 미제 유치로다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전소는 1,200억에서 2,400억. 건전소는 400억 정도 벌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SS 구축 비용은 9,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 발전소 비용까지 합쳐서 2.5조에서 3.5조.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냥 아리백 단지와 연결이 된다면 에너지 가격을 30% 감면했을 경우에 굉장히 이 지역에 많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데이터 센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력 풍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질 것이고요. 활발한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에너지 저장이 특히가 아니라 공기 압축식의 양수발전소, 장주기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날씨가 나쁠 때도 최소한 일주일이나 15일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축 기간을 대충 보면 이것들은 전부 이제 민허가 기간은 최대 18개월,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한 1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공을 하면 3년 정도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가 일단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더 빨라지기 때문에 5년 안에 2기가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7년 안에 3기가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전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에는 재생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지역과 국가가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부 중앙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지방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식민지화 때문에 송전선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송전에 대한 주민 피해에 있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이 송전선에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받고 어떤 지역은 송전선에서 꾸준히 이익을 받는데 이 송전선 건설 지역은 한 번 보상해주고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가 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안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새만금 지역에 이 3년 이내 우리가 재생에너지 1기와트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여기에 어떤 기업체를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용인반도체 경우를 보면 3기가를 가스 발전소로 하겠다고 해서 이게 977만 톤의 온실가스 만드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다음에 이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데려오면 되고
전국의 지방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처음에 만든 산단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 지역에 계약 다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애무용입니다. 애무용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들은 빼고 지금 들어올 삼성이 들어올 때는 거기 자리를 내주든가 아니면 군산, 익산, 김제 등의 기업을 확대하면 충분히 3년 이내에 산업단지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좋겠고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년 안에 공부할 수 있다, 확실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들은 빨리 시작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누가 먼저 선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전선에 의한 피해 최소화하고 그다음 문제는 기술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좀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 만들어지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데 그 송전선은 이 부분을 기업이나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보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 연금처럼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익을 같이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에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오찬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촌 소멸과 국토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고 신정업, 신균형, 송전선과 전북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토론 시작한 지 1시간 14분이나 하는데 조금 힘드시죠? 우리 기재기 한번 피시고 시작하실게요. 뒤로. 이어서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이정현 대표님의 그 발제가 이어지고요. 그 뒤에서 두 분의 토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예,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오늘 좀 박 교수님 사이다 같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한 1년 반 정도 송전탑 운동하면서 저희가 결론은 버킹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드러나볼 수 있도록 문제의 시작과 끝은 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답이 좀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전탑 지역대책위는 12월 16일 날 국회 본관에서 전국 현재 5개 광역지역에 그 전국 대책위들이 함께 모여서 전국 행동을 현재 출범을 하고 있고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건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 용인을 바꿔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미래도 없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7, 8분 안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출범을 했습니다. 전라도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크게 달라지지 않다. 우리 이전 삶이 비슷할 것이다. 희망보다는 그냥 현 시대의 어떤 조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고요. 그 사이에 우리 지역은 거의 소멸 고위험 지역, 소멸 위험 지역, 소멸 주요 지역으로 전라도 14개 시군이 다 저런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역 소멸이란 말은 정치권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지역은 없어지진 않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얘기 같고요. 이거는 지난 금요일 날 충남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고요. 그날 여러 대통령의 워딩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게 이겁니다. 수도권 집값 때문에 본인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문제 나라님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께서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충남에서 이렇게 원칙적인 언급을 하셨다고 보면 저는 12월 19일 지역에 오셔가지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용인 적어도 2단계 사업의 전면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국 3특 전략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역이 골고루 고르게
번역별로 좀 크게 뭉쳐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 균형발전 전략과 오른쪽에 있는 지도 지금 뭐 8번 라인이 하나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선이 하나 있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선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 쪽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들이 전북과 충남을 거쳐서 경기도에서 크게 모여서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는 이 5국 3특 균형 발전 전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과 기름이다. 좋게 얘기해서 물과 기름이고요. 좀 더 나가면 상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이 부분들이 어쨌든 수도권 일극 집중을 상징하는 사업이다라고 되는 거고요. 일극 집중을 아주 고착화시키는 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쭉 얘기했습니다만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전탑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같이 싸우고 있으면서 이제 전력량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물 문제도 저희가 따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물 문제도 현재 상황에서도 해결이 어렵고 경기도가 계산했던 경기연구원이 계산했던 거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요거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결국 비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권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우리 대한민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 자녀나 친인척들이 서울에 계시지만 서울에서 집값 문제, 일자리, 출퇴근, 삶의 질의 문제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거리 그러니까 지역 발전과 장거리 송전의 폐해들은 수도권이 누리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불평등과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더 고착화하는 거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용인 국가산단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4년 12월 26일 내란 와중에 졸속으로 승인돼 보통 그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4년에서 6년 잡고 있는데요. 이게 딱 1년 9개월 걸렸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반드시 좀 손을 그어야 된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적폐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2016년도에 해만금 투자를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리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이 부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의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파고들어가지고 전 지사까지 예를 들면 여기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권이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22년 9월 15일 날 삼성이 아리백 선언합니다. 삼성의 아리백 선언은 전과정 아리백 선언입니다. 모든 부품과 전 원료부터 다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재생에너지 문제가 사실 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거 이번에 그 미국과 관세 협정하면서 온 국력과 모든 걸 몰아가지고 삼성에 몰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해줬는데 실제 아리백 하면서 삼성이 뭐라고 하냐면 전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삼성이 그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했었지만 사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획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약 8.7% 정도가 낮춰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리백 선언을 했고 실제로 알리백을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다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이 투자들이 대부분 해외 투자,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사업을 통해서 삼성이 이거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외부 유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어떤 일자리, 지역에서의 어떤 탄소 배출권을 더 확보하는 데 삼성이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에 따른 신규체조나 혁신 기술도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에게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아까 오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가를 좀 했는데요. 새만금 위원회에서 해수유통을 5월 1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32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오늘 공청회가 부안해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이 31개의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기존의 기본계획은 그린 뉴딜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을 시켜놓고 이거를 좀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잼버리 사태 이후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시작한 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권이 바뀌면서 내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알고는 있는데요. 과연 이 새만금 기본계획 속에 이 재생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될 수 있는 대통령제 문제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좀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부 확인한 결과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이번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리디안이 축소가 됐는데요. 에너지 용지가 한 32제곱킬로미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에너지 용지가 새로 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이 들어올 때 8대 용지 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한 거고 다시 말하면 항구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단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예전에는 재생에너지 하면 뭡니까? 여기 다른 용도, 산업용지거나 다른 용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은 이거 좀 불안해. 20년 후에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잖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생태적으로도 매립하는 면적을 상당 부분 줄였다라는 부분들에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 에너지 체계가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 에너지 체계에 기반해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니까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로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전남입니다. 지금 호남의 삼중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현재 전남에서 선점하거나 전남에서 유치한 사업들을 좀 놓고 보면 호남권은 사중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도 소외를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전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전남과 전북이 재정자립도 꼴찌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북이 꼴찌가 된 거고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남에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했던 그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 농촌과 지역 파괴형 태양광이다, 재생에너지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들도 상당히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던 그 재정지표라든지 그 지역 내 총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남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전북은 여전히 길만 빌려주는 거 아니냐. 임진왜란 때 정변 가구라고 하잖아요. 서울로 가는 길을 전북은 빌려줘라.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생산지까지 포함해서 전남에서 상당 부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새만금 기본계획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마 발표하면서 7-106가 그 산업단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기가. 저는 농업용기 새만금에서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기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업 7-109가 산업용기로 바뀌고 다른 데서 농업용기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109 여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7-109를 아리백 단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선악권 해상풍력 2.4기가를 지역에서 써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대통령계 방안은 새만금에서 화성으로 가는 해상 HVDC 케이블을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수도권을 전기를 다 보내주고 나면 지역에 남는 거는 지역에 쓸 적이가 없는 겁니다. 새만금의 아리백 산자는 껍데기가밖에 남을 게 없는 거고 그 껍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근데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청에서도 대통령계 방안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라고 감회를 해놨습니다. 사실 한전과 협의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 아니라는 거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지금 5년째, 6년째 저렇게 멈춰있는 상황을 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계획의 상에서는 굉장히 또 2030년까지 5기가 그리고 거의 10기가 정도의 분량들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생산 기지화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산 기지화가 된 새만금의 전기들이 지역에서 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얘기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용 태양광 여러 가지 새만금에서 빨리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봉서도로가 17km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방주의 125 구간 저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2차선 포장도로하고 녹지대가 저기 놀고 있어요. 왜 노냐면 125 방주제가 원래 저긴데 윗곡
위쪽에다가 도로를 또 만듭니다. 800억 들어가지고 관광도로 만든다고 밑에 도로가 늘고 있거든요. 이런 데들 많이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북은 조력발전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르백 산단의 기반은 충분히 마련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영동형 태양광 문제가 아마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실제로 여기 갖고 있는 아까 말한 농지 훼손 문제, 입찰의 경작 상실 문제를 전제로 해서 재검토하라고 아마 부처에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유전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동형 태양광을 우선 새만금에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새만금의 농지가 아직 현재 농사 못 짓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조사료 갈대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 1년에 3번 수확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 내준 협동조합이 거기다 퇴비 몽땅 뿌려가지고 악순환 수질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언제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동형 태양광 문제를 저는 푸는 문제는 이 새만금 영동형 태양광, 그 농식품 소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작물,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도입을 해보고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저는 지역을 농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에서 새만금에서 영동형 태양광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촌에서는요, 영동형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송전탑 싸움하면서 에너지 전환은 정말 필요한 문제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같이 설득은 좀 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농민들하고 이제 친하다는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 파괴형 농업용지, 그 다음에 농지 자체를 바꿔버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농업지능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경관훼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격지 관계 문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요. 농민이라든지 이런 단위들이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곳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그 농업진흥구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새만금의 농업용지는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잠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동형이라는 이름으로 지대 장식을 추구하는 그런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수도권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 제도로서 전력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수도권이 더 많은 에너지 자력을 해가지고 하면 그 열리는 만큼 공간을 열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수지로용 총량제 때문에 축사하시는 분들, 농업하시는 분들 저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대통령 평가해야 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있는 곳에 기업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 중립 그리고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들이 일단 새만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좀 시작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용인 반도체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 뜨거운 발제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양해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전북 타운미팅 관련해서 그 의견 조율로 우리 안녕 국회의원님 비롯한 이정은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지금 서울 가봐서 토론을 조금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석 주대위원님하고 강경택 관련은 바로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예, 바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석 대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한군 대책위 집행위원 이현석입니다. 일반 주민이고요. 산골로 귀촌해서 은퇴 후 귀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없고 이제 책자로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서술형으로 적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면 제가 적은 글이 나는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그런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현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용인에 투자되겠다는 계획상의 금액이 1000조입니다. SK가 120조에서 600조로 늘려가지고 삼성 거 소부장 다 합치면 용인만 1000조입니다.
그 옆에 평택을 합치면 1,500조가 됩니다. 1,500조는 대한민국 총예산 지금 올해가 670조 정도 돼요. 2년 하고 다시 반년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의지만 있는 거고요. 발표된 겁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1,500자라는 숫자가 수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은 10년 안에 투자될지 20년 안에 투자될지 30년 안에 투자될지 모릅니다. 1,500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반도체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AIDC 관련해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전국에 모든 투자 발표된 것들 다 모으면요 100조도 안 됩니다. 15분의 1이에요. 전국을 모아. 서울 뭐 빼고요. 용인하고 평택에만 1,500조라는 돈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를 돈이 꽂히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SK가 600조를 투자하려고 하니까 돈 어떻게 모아야 되나? 대통령실에서 금산분리라는 허들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SK가 SK 지주 아래 사모펀드를 주겠다. 그래야 손정희 같은 비전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모아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첨단 산업, AI와 반도체라는 이름하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돈은 용인이라는 동네, 평택이라는 동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 나머지에서 뭐 하냐? 새만금 10조! 어느 세월에 언제 투자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전국을 다 모아도 100조가 안 됩니다. 전라북도는요, 전력 자금률이 73%인가 72%인가 그래요. 전라북도는 자기들이 쓰는 전기를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는 동네예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정책에 자기들이 쓰는 전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새만금에 몇 기가 이야기하시죠? 새만금에 있는 전기는 전라북도 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는 썰 때 돈이 되는 겁니다. 쓸 때 산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분산전원 특성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력인 계획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 쪽에. 여기 전주에 있는, 전주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가 알리백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 시골에 진안에 있는 조그마한 농공단지, 여기 농공단지 전기 100% 태양광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간헐성 경직성이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거를 어떻게 산업적인 전기로 바꿀 건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기술들은 다 있어요. 실증 다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태도는 뭐냐면요, 정부가 정해줘야 돼. 알리백 산다, 정부가 지정해줘야 되고, 분산특구도 정부가 지정해줘야 되고, 전라남도만 해도 본인들이 필요한 교통 만들겠다고 7만 볼트대 분산전원 MVDC라는 거 스스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한전이 해야 될 일. 한전이 안 들어주니까, 정부가 안 들어주니까 전라남도만이라도 그 정도에서 우리 산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이런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전라북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실은 고창, 정읍, 임실, 남원, 장수가 변전소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34만 5천 볼트짜리 변전소가 장수에 모여요. 임실에 모여요. 거기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변전소가 생기면은요, 2만 5천 평 정도를 차지합니다. 변전소가 생기면 양폭으로 1.4km를 송전선로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는 선로가 최소한 2개가 붙어요. 임실은 제가 보기에 10개가 붙어요. 한 개 변전소에 송전선로가 10개가 뻗어나옵니다. 그 밑에 누가 합니까? 우리 도지사님은 그 밑에 태양광으로 채우겠대요. 못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떠나는 분들은 그냥 살겠죠. 누가 옵니까?
거기서 누가 사업을 합니까? 거기서 누가 농사 짓습니까? 제가 보기에 임실의 변전소가 현실이 되고 이 11차 송변전 계획에서 송전선로가 다 완공이 되면 그 지역 아래는 비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돈입니다. 돈이 사람입니다. 1500조가 용인에 꽂히면 사람은 용인으로 갑니다. 1500조를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정부의 압력이 되고 장벽을 뚫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전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1500조짜리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래 전북은요, 몇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본연금, 기본소득, 요즘 정부 혜택이 시혜죠, 시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시혜 기본소득 15만원, 그거 하나, 동네 떠나간 자리,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채워지는 태양광 패널, 그 패널들이 만드는 소득,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기는 원가입니다. 원료예요. 산업의 원료입니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가는 낮춰줘야 돼요. 지난 한전의 정책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재생에너지 원가를 낮추는 데 있었어요.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원가를 자꾸 낮추는 쪽이 있었어요. 여기서 전기 생산해서 팔아서 임원 남는 기간 몇 년일지 상담 못합니다. 구조가 그래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땅, 그나마 있는 곳에 사람은 비우고 태양광 패널을 채우고 송전선을 깔고 거기에 남은 노인들이 그 태양광이 벌어들이는 소득 꼴랑 얼마, 정부가 주는 15만원짜리 기본소득 얼마,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미래고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역 균형 발전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균형 발전에 진심이 없다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 믿음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고 분명한 명확한 다른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현석 집회위원님, 에너지의 대전환은 지역 발전을,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한다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강경택 과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이호연 차관님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국가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 토론을 위해서 발주와 토론해 주신 모두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안우영 의원님의 정리 발언 말씀 듣고 토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우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이 지금 송전망과 관련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가 정책의 문제고 또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문제의 해결 방법은 결국은 에너지 이런 소비를 할 때 에너지 지산지소적인 관점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 결국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새만금 쪽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제 전국 전체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되겠죠. 그 방안으로 우리 새만금 지역에 정말 오창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농생명 용지에다가 이런 태양광을 하는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이런 발전을 하더라도 결국은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송전망 체계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송전망 체계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마 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새만금 지역의 아이백 3단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새만금 문제만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쪽만 아이백 3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륙 쪽에도 결국은 이 손전망들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륙 쪽에도 어떻게 에너지 지산주적 관점에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리드망, 이런 분산에너지 체계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거고, 또 사실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어찌 보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게 우리 이정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용인하지 말고 그것이 대규모로 좀 전기와 용수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내려보낸다면 그게 가장 상징적인 에너지 지산주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만나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에너지 지산주소의 정책이겠죠. 마침 우리 의원 차관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이제 그 근본적인 해법 중에 뭐 그거하고 다 되는 건 않겠지만 이런 전북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에너지 전환의 상징적인 모델, 이런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내려보낼 수 있으면 내려보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전북에 이런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육상 태양광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교통 문제를 빠르게 연계를 해서 아리백산단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륙 쪽에 또 별도의 이런 지산지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인데요. 아마 대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의견도 그런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우영 대표님, 그다음 이윤 차관님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이 이후로 질문을 받아야 되나 지금 발언식으로 이렇게 또 발제식으로 통신 분이 대부분이 지금 바로 상경을 해야 돼서 질문을 주시면 해당 토론자나 또 발제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시간 좀 여기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먼저 다시 하시더라도 조금 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감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